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 금융위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할 때 가장 한 10분을 만나면 그 중에 한 8분 정도가 다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요즘에 뉴스나 유튜버나 이런 데 보니까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에는 뭐 화폐 개혁이 된다고 하고 달러가 올라가고 막 난리도 아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께서는 좀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금융위기에 관련된 제 의견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던데 여러분 금융위기가 올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한번 알아보죠. 뭐 금융위기가 올지 안 올지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죠. 뭐 그리고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근거로 제시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금융위기가 온다는 근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꼭 그것만 가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도 과거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위기로 이어진 경우가 한 8할 이상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거와 지금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면으로 보고 오늘 금융위기가 온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의 계절이 여름인지 투자의 계절이 겨울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같은 온도가 같은 10도씨여도요. 여름이 되기 전 봄에 10도씨와 겨울이 되기 전 가을에 10도씨, 똑같이 온도는 10도씨이지만 우리가 옷장에 옷은 달리 준비하죠. 여름이 오기 전에 10도씨라면 두꺼운 옷을 빼고 옷장에서 가벼운 옷들을 집어넣을 것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10도씨라면 가벼운 옷들을 정리하고 두터운 옷으로 옷장을 채워나가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투자의 계절이 여름이 될 건지 겨울이 될 건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계절이 여름이냐 지금의 계절이 겨울이냐 이걸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투자의 계절을 파악을 하려면요, 우리 흔히 뉴스 많이 보죠. 네, 뉴스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뉴스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뉴스는 좀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죠. 네, 그 뉴스가 아니라 지표를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사실은 지표를 보기보다는 뉴스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뉴스에서는 어떤 걸 볼 것이며, 그리고 지표는 어떤 걸 볼 것인가,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계절을 파악할 것인가, 요거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FOMC에서 말하는 대차 대조표의 방향성을 똑바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FOMC 그러면 또 여러분 FOMC가 뭐지만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냥 뭐 미국의 그냥 한국은행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연방준비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데 그냥 똑같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대차 대조표의 방향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FOMC 대차 대조표로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올 거예요. 네, 이거는 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차 대조표가 뭔지 이걸 알아야지 그게 방향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대차 대조표라는 건 뭐냐면, 대차 대조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전에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네.
한 4조 달러에 달하는 양적 완화를 진행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었죠. 그런데 양적 완화, 돈을 푼다는 건 어떻게 돈을 푼다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돈을 푼다면 뭐 빌딩 위에 올라가서 현금을 막 뿌리냐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연준이 돈을 푸는 방식은 어떻게 돈을 푸는 거냐면요, 이렇게 풀어가게 됩니다. 연준이 일단 화폐를 찍어요. 돈을 찍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누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연준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 채권을 사들여서. 만약에 오영일이라는 사람은 채권을 찍어놨어요. 그러면 연준이 저에게 돈을 주고 채권을 사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에게는 돈이라는 게 생기고 연준은 채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연준이 채권을 사주었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하게 되겠죠. 자, 이게 양적 완화의 단계 중에 하나입니다. 네, FOMC 연준에서는 돈을 찍어서 돈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그냥 돈을 막 뿌리고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네, 채권을 사들이는 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알아야 대차 대조표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대차 대조표는 우리가 흔히 기업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말하는 대차 대조표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연준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2009년부터 꾸준히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연준에는 채권이 엄청 많이 쌓여 있죠. 그러면 이 채권을 이제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내가 돈을 많이 풀어서, 연준이 돈을 많이 풀어서 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경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 경기가 활성화된 것 같아. 근데 이 경기를 그냥 두면 좋아진 거 플러스 과열, 그 버블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나는 이쯤에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회수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라면 완화와 반대되는 긴축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할 때 뭘 하는 거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대차 대조표 축소라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축소가 뭐냐면, 연준은 지금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연준 계좌에는 채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채권은 다시 시장에 갖다 주고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연준은 채권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창고에 있는 채권을 다시 시중에다가 갖다 파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있는 돈을 다시 연준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에는 돈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채권을 시중에 갖다 주고 돈을 회수하는 절차,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합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라고 해요. 그래서 연준이 대차 대조표로 축소를 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걸 그만두겠다. 오히려 시중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대차 대조표, 연준에서 FOMC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그걸 보면 지금 어느 정도 계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3월에 FOM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이미 10월까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를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채권을 뿌리고 돈을 회수해 오던 이 절차를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이 많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돈을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경색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는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은 거죠. 왜 좋은 거냐? 시장에는 항상 모든 금융 위기는요, 실물 위기 이전에 신용 경색이 먼저 오게 돼 있어요. 신용 경색이 오면 신용 경색의 결과물로 위기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위기는 그랬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FOMC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던 거, 시중에 나와 있는 돈을 회수하던 걸 이제 회수하지 않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요거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IOER. 자, 한글로는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렵죠. 이거 사전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볼게요. 자, 사전적 의미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실제 보유 지급 준비금에서 필요 지급 준비금 쭈쭈쭈쭈쭈 뭐 말이 들으면 어렵죠. 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게 무엇인지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려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죠.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 지금 낮아졌거든요.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 낮아졌는데 그 얘기는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연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은행아, 이제 돈 좀 풀어라 라고 하면 은행은 예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연준이 은행아 돈 풀어. 그러면 은행은 네 형님 풀겠습니다. 네,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라는 게 뭐냐,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준비 지급 이 발음도 어려워 이게.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란 건 뭐냐면 보통 은행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예금을 고객에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만 남겨두고 90%는 대출을 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객이 100만 원을 예금을 하면은 10만 원만 남겨놓고 90만 원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경기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10% 이외에 한 15%, 20% 남겨둘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 10%를 초과하는 그 돈을 그냥 은행에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 은행은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그 10%를 초과하는 돈을 이제 그 중앙은행, 한국은 한국은행이고 뭐 미국은 연방준비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초과되어 있는 금액 10%를 초과하는 금액을 원래는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이 예치를 하게 되면 이자를 주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초과되는 금액을 넣어 놓은 거, 그걸 이제 초과된 금액을 중앙은행에 넣어놨을 때 거기에서 이자를 주는 거, 그걸 이제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그걸 낮췄다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더 이상 남는 돈을 중앙은행에 갖다 넣어 놓아도 이게 수익이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그 돈을 중앙은행에 넣을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할 확률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 지금 낮아졌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낮춘 것은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거의 진배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낮췄다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라 라는 말로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결론은 이겁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를 종료하고 10월까지 종료한다고 했죠. 그리고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인하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날 것이다. 풀려날 것이라는 거 이면에는 또 한 가지는 회수하던 게 회수가 이제는 안 될 것이고 자금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봐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모든 금융위기 전에는 신용경색이라는 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경색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위축되는 거예요. 사람들 돈을 막 쓰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대출도 안 하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돈을 꿍꿍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오기 전에 신용경색이 오려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계속해 나가든지 이런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을 올리든지 이런 게 있어야 신용경색이 오는데 지금의 모습으로 봐서는 당분간은 신용경색이 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 당분간 투자의 계절에서 겨울이 올 확률은 적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중에 돈이 넘쳐나는데 왜 겨울이 오겠어요? 그쵸? 네. 그리고 시중에 돈이 넘쳐났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이거 영상 마지막 부분쯤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완화, 대차 대조표 축소 종료하는 거, 그리고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 인하와 관련 이거 이외에 또 어떤 지표를 보면 좋을지 좀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뉴스가 아닌 지표인 거죠. 일단 글로벌 통화 추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모든 글로벌 통화 추이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다 바꾸었어요. 네,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통화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화량도 어찌 보면은 신용 경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글로벌적으로 지금 통화량이 늘고 있는 방향으로 턴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글로벌 하이힐드 채권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채권 얘기는 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좀 내용이 좀 많을 수 있는데요.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요, 위험 채권이에요. 네, 등급이 안 좋은 채권들, 하이 높다, 일드 이자가 높다, 이자가 높은 채권인데, 이자가 높은 채권은 그 신용이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라는 거죠. 좀 위태위태한 회사까지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회사에 비해서는 신용이 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의 금리가 낮아지고 있다? 이 얘기는 신용이 안 좋은 회사들도 조금씩 부도의 위험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결국은 뭐냐면 좋은 얘기인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리고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요. 모든 여러 가지 위험을 나타내는 뭐 인덱스 추이에, 근데 모든 위험성이 지금 다 제로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어요. 한동안 많이 올라갔었죠. 그게 다 제로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 경색이나 위기가 올 확률이 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갑자기 뭐 9.11 테러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험성이 적다라는 지표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스트레스 지수입니다. 이건 뭐냐면 연준이 금융 행위를 함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스트레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이 안 돌아오면 그게 스트레스일 거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죠. 여러분 여기 쭉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여기. 네, 요거는 2009년, 2009년도죠. 네, 리먼 사태 때 금융 위기 때입니다. 엄청나게 금융 스트레스가 높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이후,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가 신용 경색이 올 확률이 굉장히 없는 확률이 많은 거죠. 연준이 돈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동성 장세, 유동성이 공급됐을 때, 유동성이 축소되지 않았을 때의 효과 중에 좀 극단적인 거긴 하지만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 요거 있죠.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중국의 주가 지수입니다. 중국의 주가 지수가 14년도에서 15년도 넘어가면서 거의 2배, 그 2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년 사이에 2000에서 5000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똑같은 시기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계속 내려갔어요. 보이시죠? 오른쪽 그래프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니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이렇게 점점 성장률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다? 왜 그럴까요? 왜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것 같으세요? 이때 주가가 올라간 거는 그냥 유동성 장세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 두 가지 대차 대조표 축소가 종료된다, 초과 지급 준비금 이자율이 인하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이 계속 많아질 것이다,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가 이런 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아무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국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많아질 것이다, 유동성 공급이 축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 위기가 오기에는, 앞으로 투자의 계절로 봤을 때 겨울이 오기에는 모든 지표와 시장의 방향성이 여름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만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나만 오리털 파카를 지금 준비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올 계절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여름일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는 아무리 추워봤자 여름입니다. 네, 그리고 겨울은 아무리 따뜻해봤자 겨울이에요. 그래서 계절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뭐 일련의 사건들로 봤을 때 겨울보다는 옷장에 반팔과 반바지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좀 투자를 아시는 분들이 이미 반팔과 반바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만 오리털 잠바를 준비하면 안 됩니다. 반팔과 반바지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이럴 때에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공격적인 투자가 저는 주식을 말하는 건 저는 아닙니다. 저는 ETF입니다. 무조건. 네. 자, 같은 환경이지만 누군가는 그 환경에서 재앙을 맞이하고요. 누군가는 그 환경에서 투자에 있어서 힐링을 받기도 합니다. 네, 그럼 내가 같은 환경이어도 재앙이 될 것인가, 힐링이 될 것인가는 계절을 파악해야 됩니다. 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오늘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좀 바라고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정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시황을 읽거나 이런 걸 안 했었어요. 이런 걸 안 했고 그냥 막 원론적인 얘기, 이론적인 얘기, 네, 이런 것만 위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걸 좀 할까 싶습니다. 오늘처럼 이런 얘기를 좀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두려워서 저녁에 잠을 못 자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상담할 때 오시는 분들께는 이런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별로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기의 시그널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네, 미리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위기는요, 신용 경색이 오고 나면 한 1년 정도 후에 위기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런 지표를 읽을 줄 알고 저런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위기가 온더라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자본주의입니다.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런 걸 제 고객분들께만 반영을 해드리고 말씀 나눴었는데 앞으로는 좀 제가 시간이 날 때 그래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 뭐 3주에 한 번 정도, 네, 그런 시기에는 유튜브로 좀 이야기할 수 있도록 네, 한번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요. 저 또 이제 그 캐컨 카페 오픈한 거 오늘 첫 번째 영업을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저도 너무 떨려요. 네, 가고 있다가 또 저녁에는 P2P 회사 대표님 만나가지고 이런 돌아가는 것도 이런 거 체크하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급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인데 이제 편안한 밤 되시는 게 아니라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오늘 마음껏 웃으시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